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생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나면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아마도 그동안 미뤄왔던 세계 여행을 간다거나 네. 손주들한테 멋진 선물도 사주고 비싼 취미 장비도 그냥 망설임 없이 지르는 그런 모습.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상상이랑은 아예 다른 현실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통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2020년에 미국 보험계리사 협회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설문에 참여한 은퇴자 절반 이상이요. 모아둔 돈을 쓰기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불릴 거라고 답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절반 이상이요?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하면 그동안 모은 돈을 쓴다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또 다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은퇴하고 무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자산을 쓰기는커녕 그대로 두거나 더 늘렸다고 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예요. 언뜻 보면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니까 행복한 고민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최적화라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정서적 최적화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이 오히려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불안감의 원천이 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35조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경 단위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이 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쓰이지 않고 묶여 있다면 경제 전체의 활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거죠. 와,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부자들의 행복한 고민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갉아먹고 사회적으로는 거대한 자본이 그냥 잠자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은퇴 후에 돈을 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게 언제 건강한 만족감의 표현이고 또 언제 위험한 두려움의 신호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긍정적인 이유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여기엔 아주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자녀나 손주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또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 때 필요한 큰 돈, 특히 값비싼 장기 요양 비용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64%가 최대한 저축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준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64%는 정말 높은 수치네요. 보통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치 취미로 우표를 모으는 수집가처럼 돈 그 자체를 모으는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즉 만족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돈의 가치는 그걸 써서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안전함, 그게 바로 이분들이 돈에서 얻는 가장 큰 효용인 거죠. 아, 그 말씀은 소비는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 돈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나 상품처럼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비상금을 넉넉히 채워두면 괜히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네요. 정확해요.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의 웰빙을 돕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자녀에게 무언가 남겨줄 수 있다는 충족감을 준다면 그 돈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억지로 돈을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분들의 웰빙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마음의 동기가 핵심이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만약 돈을 보유하는 게 만족감을 준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 거고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저축의 뿌리가 만족감이 아닌 두려움이나 결핍 마인드셋에 있을 때부터예요. 두려움. 네. 미래에 대한 건강한 대비를 넘어선 만성적인 두려움,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최악의 상황만을 반복해서 곱씹는 건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서서히 갉아먹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그러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좌 잔고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고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객관적인 재정 지표로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안정적인 상황인데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된다면 그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재정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는데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분들 사실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30년 전처럼 대폭락하면 어떡하지? 네. 만약에 갑자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 어떡해? 이런 끝없는 만약에 라는 생각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만약에라는 사고방식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상상 가능한 또는 상상 불가능한 파국적인 시나리오로부터 당신을 100%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돈의 액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우리의 마인드셋에 집중해야 해요. 자료에 소개된 짐 그런먼 박사의 조언이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분은 부유한 사람들이 건강한 재정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돕는 심리학자예요. 아, 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을 그래서 뭐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를 그래서 뭐로 바꾼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만약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붕괴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될까? 라고요. 막연한 공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군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 붕괴하면 그래서 뭐? 일단 제 투자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니 전 재산은 잃지는 않겠죠. 당분간은 지출을 확 줄여야 할 거고 여행이나 외식은 꿈도 못 꾸겠네요. 네네. 어쩌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집을 줄여서 이사 가거나 다시 일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요? 물론 힘든 과정이겠지만 세상이 끝난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보다는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 연습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라는 상상 속의 거대한 괴물보다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을 통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작고 대처 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사고의 전환 도구네요. 어둠 속에서 괴물의 형체를 상상하며 무서워하는 대신 불을 켜고 그게 그냥 옷걸이에 걸린 코트였다는 걸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나에게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 믿음이 핵심이에요. 결국 당신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전략들도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었죠.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예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같은 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건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는 거고요. 맞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아무리 걱정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잘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 네. 매달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특히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산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매우 낮은 위험도의 투자나 고정 수입 전략에 배분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이에요. 시장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금융적 안전지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위안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건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서 스스로를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과거의 성공과 회복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죠? 그냥 옛날엔 잘했지 하고 추억에 잠기는 게 아니라 현재의 불안감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건 당신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결국엔 모두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사용했던 강점, 기술,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주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를 극복했던 나 자신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미래에 닥칠 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문제 해결 매뉴얼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어. 그러니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이게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오. 이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자신감이죠. 나는 위기 상황에서 생각보다 강하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지원 시스템에 의지하기가 나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웰빙에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재정적 지원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서적 지지자들이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꼭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에게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안전망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순자산을 1억 원 더 늘리는 것보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재정적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와, 진정한 안정감은 통장 잔고의 숫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깊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수십 년 동안 저축만 하던 사람이 은퇴 후에 갑자기 소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자산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재무치료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재무치료사요? 네, 이분들은 재무관리와 심리상담 훈련을 모두 받은 전문가들이라서 돈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감정과 믿음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Financial Therapy Association 같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만약 오늘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재정적 만약에가 마법처럼 해결된다면 당신의 그래서 뭐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만족감에서 비롯된 당신이 가장 먼저 다르게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